먼저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박명호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제가 평소에 존경에 마지 않고 늘 조선일보 볼 때마다 기다려지는 칼럼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병원 선배님 뵙게 돼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늘 여러 가지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참신하게 볼 수 있는 훈련시켜 주신 굉장히 고마우신 분입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 저는 한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나라 인구 변화에 대해서 3초 위기 앞에선 대한민국이라고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오늘의 핵심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출생의 원인이 뭐고 또 그간의 대책은 왜 실패를 했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뭔지,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갈 건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면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큰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60년대부터 시작된 가족회의 슬로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7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잖아,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이런 가족계획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90년대까지 진척이 됐어요. 90년대라는 거에 주목을 나중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 산하전책은 아마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예비군 훈련 가게 되면 무료 불임시설을 줬고요. 또 불임시설 받은 가정한테는 공공주택 우선주권도 주고 자녀 진료비 경감도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스틱도 있었습니다. 2자녀까지만 의료보험을 주고 소득공제도 2자녀까지만 줬던 캐럿과 스틱을 같이 썼습니다. 너무 가족계획이 성공을 해서 우리는 불과 50년 만에 출생아 수가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아마 1970년 초반만 하더라도 100만 명에 육박했던 신생아 수가 작년에 23만 명, 그리고 앞으로 30년 뒤가 되면 10만 명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최근 들어가지고 0~4세 인구 기준으로 북한 인구가 우리보다 5만 명이 더 많습니다. 아마 해방 이후 처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례 없는 초저출생, 특히 출산율을 보게 되면 전 세계 꼴찌입니다. OECD가 1.5명인데 그거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초저출생에 덧붙여 지난 30여 년간 기대 수명이 10년이 늘었습니다. 지금 기대 수명이 83세예요. 그리고 거기에 최근 들어가지고 제1차 베이비 부모 세대, 전후에 태어난 55년생에서 63년생까지 710만 명, 그리고 제2차 베이비 부모 세대 64년부터 74년까지 960만 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고령 연령층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초저출생, 대규모 인구 집단인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편입되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고령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고령사회, 고령사회는
고령화 사회, 총 인구의 한 7% 정도가 65세 이상 인구인데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일본은 3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과 25년 만에 초고령화 사회가 됐고요. 물론 다른 선진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대부분 100여 년 이상 걸렸고 아직 도달도 못한 나라도 상당히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가족계획이 얼마나 성공을 했냐 하면 196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한 5명이었습니다. 근데 80년 초반이 되면 20년 만에 2명으로 떨어집니다. 5명에서 2명으로 떨어지는데 영국이 120년이 걸렸습니다. 1800년에 시작해가지고 1920년까지. 우리보다 조금 더 빠른 대만이 27년 걸렸어요. 우리는 초저출생, 초고령화 모두 세계 제일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많이 여기 언론에서도 우리 김세용 고문님 계시고 또 아세아 경제에서 박재영 기자님도 와 계시지만 소멸한다 그러시는데 그야말로 소멸하는 중이 아닌가 하는 초인구 절벽에 지금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앞으로 75년간 매년 36만 명씩 36만 명은 세종시 인구가 현재 36만 명입니다. 세종시 인구 정도가 매년 사라져가지고 2100년이 되면 전 인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그 인구 구조도 10명 중 거의 5명이 노인인 그런 사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연령 인구 한 분이 결국 노인 한 분을 부양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게 되면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 경제는 장기적으로 성장이 멈추게 되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2042년 되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행할 거다. 이거는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장기 경제 성장률은 대체로 한 절반 정도가 인구, 나머지 절반 정도가 생산성 증가에서 나오는데 인구가 안 나오죠. 근데 생산성 증가는 누가 시킵니까? 사람이 시키잖아요. 특히 젊고 그 앙트로프레너리십이 있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런 사람이 줄다 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거는 교육하고 군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으로 10년이 되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가 42만 명인데 아마 그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거고요. 우리나라 현역 적정 규모, 상비군 적정 규모가 한 50만이라고 하는데 아마 역시 15년쯤지가 되게 되면 한 3분의 1 정도는 충원하지 못하지 않을까. 한 38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무엇보다도 엊그제 연금 개혁이 발표는 됐습니다만 앞으로 50년 뒤가 되면 생산 가능 연령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그런 시대가 되죠. 지금은 소득의 9%만 연금보험료로 내는데 아마 그때쯤 되게 되면 소득의 3분의 1을 내야 되지 않을까. 지역 소멸은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고요. 지금 전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이지만 앞으로 한 15년, 20년 후가 되면 전국이 모두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국가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인식을 갖고 저희가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왜 애를 안 낳을까?
그리고 그간 노력을 했을 텐데 왜 실패했을까? 다른 나라들은 뭘 해서 어느 정도 반전 내지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대응은 크게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책적 대응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인식, 문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애를 안 낳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결혼을 잘 안 합니다. 하더라도 늦게 합니다. 늦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초산 연령이 늦게 되고 그 다음에 애를 낳는 가능성이 적죠. 사실 우리 초산 연령은 33세로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덜 낳거나 늦게 낳거나 심지어는 안 낳는 부부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전체 신생아의 95% 이상이 결혼을 통해서 출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과거 20, 30년 동안에는 1 내지 2%, 맥시멈으로 거의 2%대를 유지했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4.7% 작년 기준으로 올라갔었죠. 그래서 결혼을 덜 하고 또 하더라도 늦게 하고 심지어는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애를 덜 낳거나 늦게 낳거나 또 안 낳다 하는 건데 아마 20대 결혼한 친구들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도 20대 10명 중에 9명은 결혼 미혼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25, 34세 중산층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애를 많이 낳는 그 연령계층은 30세에서 34세입니다. 근데 25세서부터 이제 34세가 대부분 애를 낳는데 최근 통계를 보시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그리고 애를 중산층 이상이 안 낳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전략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국민들 인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10명 중 3명은 결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중에 4명은 자녀가 없어도 된다. 이유는 3가지예요. 돈이 없어서,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 주목할 점은 일과 가정이 양립이 된다든가 경제적 조건이 개선된다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의향이 있다. 그리고 이상적인 자녀 수는 1.8명으로 응답합니다. 아까 우리 합계 출산율이 0.7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뭘 시사하냐면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경제적 조건이 개선된다면 포텐셜리 1.8명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대책은 정부는 손 놓고 있었냐? 그렇지는 않은데 실패했죠. 한마디로.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니했다고 봅니다. 80년대 초에 합계 출산율이 이미 2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공식적으로 산하 제한을 폐지한 건 96년입니다. 아까 90년대까지도 가족계획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2000년대 초반까지도 가족계획 정책을 했습니다. 정작 폐지한 것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제가 있는 위원회 만들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정책 전환을 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출생의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년 50조씩 쓰고 도대체 뭘 했냐. 그래서 제가 KDI랑 한번 도대체 50조를 진짜 썼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저출생에 직접적으로 쓴 돈은 그 절반에 불과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47조인데 23조 5천억이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양육 분야에 썼습니다. 90% 가까이. 근데 정작 가장 국민들이 아파하고 국내적으로 효과가 제일 높다고 하는 일가정 양육 부분에 쓴 돈은 불과 2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돈도 사실 많이 쓴 것 같지만 실제 많이 쓰지도 못했어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한 3 내지 4% 정도 쓰고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저출산을 경험하다가 반등시킨 국가들도 2%, 2.5% 이상을 쓰는데 우리는 이 기준으로 해보니까 GDP 대비 한 맥시멈으로 봐도 1.5% 정도 썼습니다. 근데 쓰더라도 가장 효과가 있는 부분에 제대로 쓰지 못했다. 그리고 정작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그 저출생 차원의 접근은 좀 부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 좋은 일자리가 그나마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들어가려다 보니까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겠고 좋은 학교를 나오려니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 좋은 학교와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집값이 올라가면서 수도권의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다 보니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경쟁 압력을 느끼는 것. 이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결국은 노동시장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구조적 문제, 좋은 일자리의 부족. 통상적으로 이제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 그 다음에 중견기업, 그리고 금융기관, 공무원,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전체 일자리의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살기가 좋죠. 교육 문화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 봐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조적 문제가 저출생의 원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풀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이 문제는 긴 호흡을 갖고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도 실패하지 않았나.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일가정 양립을 시키기 위해서 그 문화를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곳은 기업 아닙니까? 기업의 동참을 넣는데도 실패했고 양육도 사실 공동체가 참여하도록 하려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동참하는 이 유인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최근 들어가지고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